장녹수와 연산군, 조선 최악의 폭군을 사로잡은 여인. 1502년, 폭정의 막이 오르다. 때는 1502년, 연산군 8년입니다. 이 해는 조선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해이기 때문이죠. 궁궐 안팎에서는 불안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고, 백성들은 점점 더 무거운 숨을 내쉬어야 했습니다. 연산군은 이해 조선 8도에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전국 각지에서 미인들을 선발하여 궁궐로 불러들이라는 것이었죠. 단순히 몇 명이 아니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샅샅이 뒤져서 춤과 노래, 그리고 미모가 뛰어난 여인들을 찾아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연산군은 이들을 기생으로 뽑아 궁궐 안에서 밤낮으로 음주가무를 즐기려 했던 겁니다.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려야 할 시간에 그는 오직 향락에만 빠져들고 있었던 것이죠. 연산군은 이렇게 선발된 기생들에게 특별한 이름을 붙여줍니다. 바로 운평이라는 이름이었죠. 운평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일반 기생들과는 다르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연산군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운평 중에서도 특히 뛰어난 재능을 가진 이들을 따로 선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흥청이라는 더욱 특별한 이름을 붙여주었죠. 흥청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었습니다. 왕의 가까이에서 직접 시중을 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기생 신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었죠. 1502년 어느 날 궁궐 연회가 열렸습니다. 화려한 등불이 궁궐을 밝히고 온갖 진수성찬이 차려진 자리였죠. 연산군이 앉아있는 자리 앞에서 한 여인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장녹수였습니다. 입술이 움직이지 않는 노래. 노래를 잘해서 입술을 움직이지 않아도 소리가 맑아서 들을 만하였다. 실록에 남아있는 이 짧은 기록은 당시 장녹수의 노래 실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보여줍니다. 입술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데도 맑고 청아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래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극도로 절제된 기교, 완벽한 호흡 조절, 그리고 타고난 성량이 모두 갖춰져야만 가능한 경지였죠. 현대로 치면 최정상급 성악가의 수준이었던 겁니다. 당시 연산군은 예술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 예민한 감각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술을 마시고 즐기는 왕이 아니었어요. 타고난 감수성이 풍부했고 예술적 재능도 뛰어났습니다. 연산군은 시를 쓰는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냥 취미로 몇 편 쓰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스스로 쓴 시를 모아서 시집을 낼 정도였으니까요. 왕이 직접 시집을 낸다는 것. 이것은 조선시대에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산군은 가면을 쓰고 추는 춤인무에도 뛰어난 실력을 보였다고 합니다. 직접 춤을 추고 춤의 동작 하나하나를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예술가적 기질을 가지고 있던 연산군이었기에 장녹수의 탁월한 노래 실력이 그의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녹수의 목소리는 연산군의 까다로운 귀를 만족시킬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장녹수가 연산군의 눈에 든 것은 노래 실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실록에는 이런 놀라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나이는 30여 세인데도 얼굴은 16세의 아이와 같았다. 당시 연산군의 나이가 26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장녹수는 연산군보다 4~5살 정도 많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외모는 10대 중반의 소녀처럼 젊어 보였다는 거죠. 30대 초반의 나이에 10대 중반처럼 보인다는 것. 이것은 당시로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지금이야 피부 관리나 화장 기술이 발달해서 동안을 유지하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조선시대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특히 장녹수는 귀족 집안의 규수가 아니었습니다. 험난한 삶을 살아온 여인이었죠. 그런데도 그녀는 놀라운 동안을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타고난 유전적 특성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그녀 나름대로의 관리 비법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장녹수는 탁월한 노래 실력을 갖춘 동안의 여인이었던 겁니다. 예술적 재능과 아름다운 외모를 모두 갖춘 그녀를 연산군이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장녹수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녀는 어떻게 기생이 되어 궁궐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먼저 장녹수의 집안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녹수 아버지의 이름은 장안필이었습니다. 장안필은 예종 1년의 문과 시험에 합격한 양반이었습니다. 과거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 자체가 당시로서는 대단한 일이었죠. 장안필은 충청도 문희현감이라는 지방 관직을 지냈습니다. 현감은 지금으로 치면 시장이나 군수 정도 되는 지위입니다. 그러니까 장녹수는 분명히 양반 집안의 딸이었던 겁니다. 양반의 딸이라면 당연히 평온한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록에는 충격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장녹수는 제한대군의 갑이었다. 갑이는 노비를 말합니다. 양반 집안의 딸이 어떻게 노비가 된 걸까요? 비밀은 장녹수의 어머니에게 있었습니다. 장녹수의 친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의 남편, 즉 형부가 궁궐 소속 노비 출신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장녹수 자매를 낳은 어머니가 지방관청에 소속된 관비, 즉 기생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선시대에는 신분제도가 매우 엄격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천민인 경우 자식은 무조건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높은 양반이어도 소용없었죠. 그러니까 장녹수는 법적으로 양반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장안필의 신분은 장녹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장녹수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록에는 더욱 안타까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노비가 되기 전 장녹수의 집이 매우 가난하여 몸을 팔아서 생활을 했다. 보살핌을 받지 못한 장녹수가 너무 가난해서 몸까지 팔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몸을 팔았다는 표현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최소한 노동력을 팔아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장녹수는 시집을 여러 번 갔었다. 장녹수가 재혼녀, 아니 여러 번 혼인을 했던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조선사회에서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유교 사회였던 조선에서는 한 번 시집을 가면 평생을 그 집에서 살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장녹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여성 혼자 살아가는 게 거의 불가능했던 시대였습니다. 여성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속해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었죠. 장녹수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남편이 필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번 혼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한 남편이 죽거나 떠나면 또다시 다른 남편을 찾아야 했던 거죠. 그러다가 장녹수는 제한대군이 거느린 남자 노비와 혼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노비 신분이 되었던 겁니다. 장녹수는 이 남자 노비와의 사이에서 아들까지 낳습니다. 아이를 낳고 노비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나 봅니다. 생존을 위해 장녹수는 또 다른 선택을 합니다. 바로 노래와 춤을 배워서 기생이 된 거죠. 이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미 노비라는 천민 신분이었지만 기생이 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였으니까요. 하지만 장녹수에게는 생존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장녹수는 노비이면서 동시에 기생의 길을 걷게 됩니다. 낮에는 노비로서 주인집 일을 하고 밤에는 기생으로서 연회에 나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장녹수의 가무 실력이 당시 한양에서 소문이 날 정도로 뛰어났던 겁니다. 사람들은 장녹수의 노래를 듣기 위해 그녀를 찾았고 그녀의 춤을 보기 위해 돈을 지불했습니다. 제한대군은 권세가 있는 부유한 왕족이었습니다. 그는 가끔씩 자신의 저택에서 연회를 베풀었는데 이때 자신이 소유한 기생들을 불러 공연을 시키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연산군이 제한대군의 연회에 참석합니다. 화려한 연회장에서 여러 기생들이 차례로 공연을 펼쳤죠. 그 중에 장녹수가 있었습니다. 장녹수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을 때 연산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장녹수의 노래에 완전히 빠져들었던 거죠. 연회가 끝난 후 연산군은 제한대군에게 장녹수를 궁궐로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렇게 해서 장녹수는 험난한 인생 끝에 마침내 궁궐에 입궐하게 됩니다. 노비에서 기생에서 이제 왕의 여인으로 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1502년 장녹수가 궁궐에 들어간 바로 그 해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총애함이 날로 융성하여 수건으로 봉했다. 장녹수가 입궁한 바로 그 해에 종사품 수건으로 정식 책봉된 겁니다. 신분이 급상승한 거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해하려면 조선시대 후궁의 등급 시스템을 알아야 합니다. 후궁은 크게 4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등급이 종일품 빈이고 그 다음이 종이품 귀인, 종삼품 소애, 그리고 종사품 수건 순이었죠. 일반적으로 궁녀가 후궁이 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궁녀로 들어와서 수년 동안 궁궐일을 배우고 왕의 눈에 들고 서서히 승진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죠. 그런데 장녹수는 기생 신분으로 궁에 들어온 지 단 1년 만에 종사품 수건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례가 거의 없는 일이었어요. 그만큼 연산군의 총애가 대단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단지 노래를 잘하고 예쁘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파격적인 대우를 받았을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궁궐에는 예쁜 여인들이 수두룩했으니까요. 장녹수에게는 다른 여인들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특별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실록에는 장녹수의 특별한 능력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을 모르는 교사와 요사스러운 아양은 견줄 사람이 없었다. 교사는 사람을 홀리거나 부추기는 것을 잘한다는 뜻입니다. 요사스럽다는 것은 간사하고 요망하다는 의미죠. 한마디로 장녹수는 연산군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온갖 아첨과 아양을 누구보다 잘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장녹수의 진짜 특별함은 따로 있었습니다. 다른 후궁들이 절대 하지 못했던, 아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행동을 장녹수는 했습니다. 벌을 받으세요. 벌을 받으라고 나를 등에 태우고 방 안을 3바퀴 돌아야 하옵니다. 악착을 어찌 그리 많이 하시옵니까? 엉덩이에 회초리를 맞아야 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말이 될 터이니 어서 올라타라. 믿기 어렵겠지만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실록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을 조롱하기를 마치 어린아이같이 하였고 욕하기를 마치 노예처럼 하였다. 장녹수는 연산군을 어린아이처럼 조롱했고 노예처럼 욕했다는 겁니다. 조선시대의 왕은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왕 앞에서는 고개를 들 수도 없었고 왕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녹수는 그 절대 권력자인 왕을 아이처럼 꾸짖고 노예처럼 대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연산군이 이것을 좋아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연산군은 이런 대우를 좋아했을까요? 그 비밀은 연산군의 어린 시절에 있습니다. 연산군의 어머니는 패비 윤씨였습니다. 그녀는 연산군이 어렸을 때 폐출되어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연산군은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은 거죠.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어머니가 왜 죽었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자라야 했다는 점입니다. 궁궐에서는 패비 윤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금기였으니까요. 연산군은 자라면서 내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모성애에 대한 갈증에 시달렸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그 갈증은 채워지지 않았죠. 장녹수는 바로 이 점을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연산군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아름답고 노래 잘하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처럼 자신을 꾸짖고 때로는 혼내주고 그러면서도 자신을 사랑해주는 여인을 원했던 거죠. 장녹수는 그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연산군과 함께 있을 때 그녀는 마치 어머니가 아들을 대하듯 행동했습니다. 연산군이 잘못하면 꾸짖었고 때로는 벌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연산군은 그런 장녹수의 대우를 받으면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행복해했던 겁니다. 그는 장녹수를 통해 평생 채우지 못했던 모성애의 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었던 거죠. 장녹수는 철저하게 모성애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연산군을 완전히 사로잡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장녹수를 향한 연산군의 사랑이 뜨겁게 불타오르던 그때 더욱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장녹수가 연산군의 총애를 받은 바로 그 해, 그녀는 왕의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달 후 무사히 딸을 출산합니다. 그 딸의 이름은 영수옹주였습니다. 연산군은 장녹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 영수를 무척이나 아꼈다고 합니다. 딸을 안고 있을 때의 연산군은 폭군이 아니라
평범한 아버지였다고 하죠. 장녹수가 왕의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단순히 자식을 얻었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녀의 지위가 더욱 확고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왕의 자식을 낳은 후궁은 궁궐 내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았으니까요. 기생 출신 장녹수의 삶은 정말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노비에서 기생으로, 기생에서 후궁으로, 그리고 이제 왕의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된 겁니다. 1504년 3월, 조선 조정과 백성들을 경악하게 만든 사건이 벌어집니다. 연산군이 어명을 내립니다. 장녹수경의 집이 여염 사이에 있어 화재로 연소될까 염려되니 가까운 이웃 민가를 헐어 넓혀라. 이때 장녹수는 이미 종사품 수건에서 종삼품 숙경으로 승진한 상태였습니다. 입궁 2년 만의 승진이었죠. 그런데 연산군의 명령은 단순히 장녹수의 집을 조금 넓히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장녹수의 집 주변에 있는 민가들을 모조리 철거하라는 명령이었던 거죠. 불이 날까 걱정된다는 이유였지만 이것은 명백한 핑계였습니다. 진짜 이유는 장녹수의 집을 궁궐처럼 넓고 화려하게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죠. 당연히 신하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장녹수는 궁궐에 들어와 지내고 있어서 사가는 거처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집을 마구잡이로 철거해버리면 백성들이 원망할 것입니다. 절대 아니 되옵니다. 신료들의 반대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장녹수는 이미 궁궐에 살고 있었습니다. 궁 밖의 집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상태였죠. 그런데 그 집을 넓히겠다고 무고한 백성들의 집을 부수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의 반응은 냉혹했습니다. 상상이다. 상이라는 표현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업신여긴다는 뜻입니다. 연산군은 자주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신하들이 자신의 뜻에 반대하면 상을 저질렀다고 보았던 거죠. 한마디로 연산군 입장에서는 신하들이 왕인 자신에게 상을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왕의 명령에 감히 반대하다니 이것은 영모나 다름없다는 논리였죠. 결국 신료들의 반대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장녹수의 집 주변 민가들은 모두 철거되었고 그녀의 집은 상상 이상의 규모로 확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의 파격적인 혜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연산군은 장녹수를 위해 또 다른 명령을 내립니다. 종이를 동평관 고직으로 영원히 정하라. 종이는 누구일까요? 장녹수의 딸을 돌봐주는 유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녹수와는 아무런 혈연 관계도 없는 단지 유모의 아들일 뿐인 사람이었죠. 동평관은 일본 사신들이 머무는 숙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고직은 동평관에 딸린 창고를 관리하는 관리자를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직이 아니었습니다. 동평관 창고에는 일본과의 무역에서 나오는 각종 귀한 물품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비단, 약재, 서적 등 값비싼 물건들이 가득했죠. 창고 관리자가 된다는 것은 이런 물품들을 관리하면서 엄청난 이권을 챙길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누구나 탐낼 만한 자리였던 거죠. 그런데 이 자리에 노비가 임명되었습니다. 종이의 신부는 천민, 노비였거든요. 노비가 관직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조선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영원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직은 3년이나 6년 단위로 교체되었습니다. 그런데 종이는 영원히, 즉 평생 동안 그 자리를 보장받은 거죠. 현대로 치면 평생 보장되는 정규직을 받은 셈입니다. 단지 유모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비 출신이 꿈도 꾸지 못할 관직을 평생 보장받은 겁니다. 이 모든 게 장녹수의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히 조정 신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동평관의 창고 관리 업무는 많은 이익이 걸려 있는 자리입니다. 노비 출신을 그런 자리에 앉힐 수는 없사옵니다. 신료들의 항의는 지극히 합리적이었습니다. 관직은 과거 시험을 통과하거나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자격도 없는 노비에게 관직을 준다는 것은 조선의 신분제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었죠. 하지만 연산군은 신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장녹수에게 너무 깊이 빠져 있었던 거죠.
아무리 신료들이 반대해도 연산군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산군의 파격적인 혜택은 여기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효은을 함경도 전향감사로 제수하라. 김효은은 누구일까요? 바로 장녹수 언니의 남편, 즉 장녹수의 형부였습니다. 함경도 전향감사는 특별한 임무였습니다. 왕이 함경도에서 지내는 제사를 위해 향과 충문을 내려주면 그것을 함경도 현지까지 가져가서 제사를 지내는 역할이었죠. 이것은 왕의 특별한 신임을 받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임무였습니다. 왕의 명령을 직접 받들고 먼 곳까지 가서 왕을 대신해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장녹수 언니는 노비였습니다. 장녹수가 노비였으니 언니도 당연히 노비였죠. 그렇다면 그 남편인 김효은도 노비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마디로 노비 출신이 왕의 특별 명령을 받들고 함경도까지 가서 제사를 지내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된 겁니다. 이건 역시 조선시대에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장녹수는 자신의 위세를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관직을 청탁하고 자신의 친인척들을 이권이 걸린 자리에 앉혀나갔던 거죠. 그런데 1504년 장녹수가 조정 대신들을 경악하게 만든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장녹수가 관산, 즉 나라의 선박을 점거하여 쌀을 무역하고 있습니다. 관사는 국가 소유의 배를 말합니다. 이 배들은 주로 세금으로 거둔 쌀을 한양으로 운반하는 데 사용되었죠. 그런데 장녹수가 이 나라의 배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장녹수는 남쪽 지방에서 세금으로 올라온 쌀을 착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쌀을 관산에 실어서 평안도로 가져갔습니다. 평안도는 북쪽 지방이라 쌀이 귀했고 따라서 쌀값이 비쌌죠. 장녹수는 평안도에서 쌀을 비싸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평안도의 특산품들을 사서 다시 배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한양으로 돌아와서 그 특산품들을 팔아 또 돈을 벌었던 거죠. 완벽한 무역 사업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을 나라의 배와 나라의 쌀을 이용해서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장녹수는 자신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 국가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역한 쌀의 양이었습니다. 무려 7,000석. 7,000석이 얼마나 많은 양인지 감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석은 약 180리터입니다. 7,000석이면 126만 리터가 넘습니다. 현대의 쌀 포대로 환산하면 약 5만 포대가 넘는 어마어마한 양이었죠. 이것은 한 지역 전체가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양의 쌀을 장녹수가 착복해서 장사에 이용한 겁니다. 총애를 받는 후궁이라는 이유로 나라의 선박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장녹수를 보는 신료들의 심정은 참담했습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현실이었죠. 신료들은 이거 말세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라가 정말 망해가고 있다는 위기감이 조정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1504년 3월 20일 장녹수가 입궁한 지 3년째 되던 해 조선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갑자사화였습니다. 연산군은 패비 윤씨, 즉 자신의 어머니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연루된 사람들의 명단을 확인한 연산군은 극도로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는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들였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은 무덤을 파헤쳐서 시신을 훼손했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잔혹하게 처형했습니다. 그 가족들까지 연좌되어 죽거나 노비가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궁궐과 한양거리는 피로 물들었죠. 이때부터 연산군의 무시무시한 공포 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신하는 목숨을 걸고 간언해야 하는가? 아니면 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임금에 순종해야 하는가? 연산군은 신하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답했습니다. 내 조정에 충신은 없어. 중견만 있을 뿐이다. 충견은 충성스러운 개를 말합니다. 연산군은 신하들을 사람이 아니라 개로 취급했던 겁니다. 꼬리를 흔들며 주인에게 복종하는 개처럼 행동하라는 거였죠. 신하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잘못 말 한마디 했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 전체가 화를 입을 수도 있었죠. 갑자사와 이전까지는 그래도 신료들이 아니 되옵니다 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왕의 잘못된 명령에 대해 목숨을 걸고라도 간언할 수 있었죠. 하지만 갑자사와 이후부터는 달랐습니다. 신료들은 입을 꾹 다물게 되었습니다. 목숨이라도 건지려면 그저 왕 앞에서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갑자사화로 궁궐이 뒤집혀진 지 불과 3개월 만에 한양을 떠들썩하게 만든 또 다른 충격적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건은 한 장의 종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양의 으리으리한 부잣집 대문 앞에 글귀가 적힌 벽서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벽서는 벽에 붙이는 글을 말합니다. 현대로 치면 대자보 같은 거죠. 벽서에 정확히 어떤 내용이 쓰여 있었는지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첫째, 왕의 정치가 문란하다는 비판 내용이 있었을 것입니다. 연산군이 폭정을 일삼고 있다는 내용이었겠죠. 둘째, 궁궐 내부의 은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왕과 후궁들의 사적인 일들, 궁궐에서 벌어지는 향락의 실태 등이었을 거예요. 왕조 국가에서 왕을 비판하고 궁궐의 은밀한 이야기를 폭로하는 것. 이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대역죄에 해당했습니다. 역모, 즉 나라를 뒤엎으려는 행위로 간주되었죠. 갑자사화로 피바람이 몰아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담대하게 왕실을 비방하는 벽서를 붙인 겁니다. 연산군과 신료들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벽서가 붙어 있던 장소였습니다. 그곳은 바로 궁 밖에 있는 장녹수의 사가, 즉 장녹수의 집이었습니다. 아무리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장녹수지만 자신의 집 앞에 왕실을 비방하는 내용의 벽서가 붙어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조금만 잘못되면 장녹수도 벽서, 사건의 공범으로 몰려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최소한 장녹수의 집안관리가 허술하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벽서를 쓴 사람이 정말로 왕실을 비판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왜 하필 장녹수의 집에 붙였을까요? 궁궐 담벼락에 붙이거나 도성 한복판의 종로에 붙이는 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장녹수의 집에 붙였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장녹수를 곤경에 빠뜨리려는 의도였던 거죠. 즉, 장녹수를 싫어하는 누군가가 장녹수를 제거하기 위해 그녀의 집에 벽서를 붙인 겁니다. 장녹수가 벽서 사건에 연루되게 만들어서 그녀를 궁에서 쫓아내려는 계략이었던 거죠. 얼마 후 궁궐이 다시 한바탕 시끄러워집니다. 벽서 사건의 유력한 범인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범인은 다름 아닌 연산군을 모시던 두 궁녀였습니다. 숙근비와 전향이라는 궁녀였죠. 두 궁녀가 장녹수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장녹수를 해치려고 장녹수 집 앞에 벽서를 붙였다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1504년 6월 9일 연산군은 어명을 내립니다. 두 궁녀를 능지처참하라. 능지처참은 조선시대 최고 형벌이었습니다. 사지를 찢어서 죽이는 극형이었죠.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나 내려지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산군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두 궁녀의 부모와 형제들의 목숨도 빼앗아라. 일가족 전체를 몰살시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연좌제를 적용한 거죠. 벽서 하나 붙였다고 가족 전체가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두 궁녀는 사실 벽서 사건이 일어나기 2달 전에 이미 유배를 갔다는 점입니다. 벽서 사건이 3월에 일어났는데 두 궁녀는 1월에 이미 궁에서 쫓겨나 유배를 간 상태였던 거죠. 유배를 간 사람이 어떻게 한양으로 돌아와서 벽서를 붙일 수 있었을까요? 유배지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중죄였습니다. 감시도 철저했죠. 그렇다면 이 두 궁녀는 진짜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도 연산군은 왜 두 궁녀를 범인이라고 확신하고 이렇게 가혹한 처벌을 내렸을까요? 실록에는 이 의문을 풀 수 있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두 사람은 모습이 고와서 녹수가 마음으로 시기하여 밤낮으로 왕에게 참소하였다. 장녹수가 미모가 뛰어난 두 궁녀를 질투해서 왕 앞에서 밤낮으로 두 궁녀의 나쁜 말을 했다는 겁니다.
두 궁녀는 정말로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 미모가 너무 뛰어나서 혹시라도 연산군의 눈에 띄면 장녹수가 받고 있는 총애를 빼앗길 수도 있었던 거죠. 장녹수는 이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연산군의 마음이 이 아름다운 두 궁녀에게 가면 자신의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장녹수는 먼저 두 궁녀를 궁에서 쫓아냈습니다. 연산군 앞에서 밤낮으로 두 궁녀의 잘못을 말하고 나쁘게 소문을 퍼뜨렸던 거죠. 결국 2달 전에 두 궁녀는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녹수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유배만 보낸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었던 거죠. 나중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었으니까요. 장녹수는 화근의 씨앗을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벽서 사건을 이용한 겁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벽서 사건 자체를 장녹수가 꾸몄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벽서가 자신의 집 앞에 붙어 있었는데 장녹수는 전혀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착하게 범인을 지목했죠. 유배를 간 두 궁녀가 저를 시기해서 저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벽서를 붙인 것이 분명하옵니다. 장녹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연산군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연산군은 장녹수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자기 집 대문 앞에 벽서를 붙인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장녹수가 꾸민 일이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오히려 자기 집 앞에 붙이는 게 자연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야 자신도 피해자인 척할 수 있으니까요. 연산군은 두 궁녀가 범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왜 그랬을까요? 연산군은 자신의 어머니 패비윤 씨가 다른 후궁들의 모함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궁들 사이의 질투와 음모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장녹수를 보면서 아름답고 총애받던 어머니가 다른 후궁들의 질투 때문에 모함을 받아 죽었듯이 장녹수도 다른 궁녀들의 질투 때문에 모함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연산군은 두 궁녀의 가족들을 잡아들여서 고문했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처형해버렸습니다. 장녹수의 말 한마디에 두 궁녀와 그들의 일가족이 몰살당하는 모습을 본 조정 신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무서운 여자다. 신료들은 장녹수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장녹수의 말 한마디면 누구든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우리도 말 한 번 잘못했다가는 저 여자가 거짓으로 모함해서 우리를 죽일 수 있다. 신료들은 장녹수 앞에서 말을 조심해야 했습니다. 자칫 장녹수의 비위를 거스르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었으니까요. 장녹수의 말이면 천하의 연산군도 움직인다. 이것이 당시 조정 신료들과 궁궐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감정이었습니다. 장녹수는 이제 단순한 후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연산군을 움직일 수 있는 실질적인 권력자였습니다. 신하들조차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죠. 조선 건국 이래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까지 막강한 권력을 가진 후궁은 없었습니다. 왕비도 아닌 후궁이, 그것도 기생 출신이 조정의 대신들을 벌벌 떨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1504년 말 장녹수는 자신의 권력이 정점에 달했다는 것을 실감했을 겁니다. 그녀의 집은 한양에서 가장 크고 화려했습니다. 주변 민가들을 철거해서 넓힌 덕분이었죠. 그녀의 친인척들은 모두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유모의 아들은 동평관 고직이 되어 큰 돈을 벌고 있었고, 형부는 왕의 특별 임무를 수행하며 명예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라의 배를 이용해서 쌀 장사를 하며 엄청난 재산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7,000석의 쌀을 무역하며 벌어들인 돈은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였죠. 무엇보다 연산군의 총애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니,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노비에서 기생으로, 기생에서 후궁으로, 그리고 이제는 조선 최고의 권력자 중 한 명이 된 장녹수. 그녀의 인생은 정말로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무 높이 올라간 권력은 언젠가 반드시 추락한다는 것을요. 1506년 중종반정이 일어납니다.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 연산군을 폐위시킨 사건이었죠. 연산군이 폐위되면서 장녹수의 운명도 끝이 났습니다. 그녀는 반정 세력에 의해 체포되었고 연산군의 폭정을 도운 죄로 처형되었습니다. 노비에서 시작해서 조선 최고의 권력자까지 올라갔던 장녹수의 삶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장녹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장녹수의 이야기를 마치며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장녹수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장녹수를 요부, 즉 나라를 망친 나쁜 여자로 봅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기록들은 대부분 장녹수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연산군의 폭정을 부추기고 백성들의 재산을 착취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악녀라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도 존재합니다. 장녹수는 당시 조선 사회에서 여성이 살아남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던 생존자였다는 관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장녹수는 태어날 때부터 불운했습니다. 아버지는 양반이었지만 어머니가 천민이었기에 그녀는 법적으로 천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몸까지 팔아야 했고 여러 번 혼인을 해야 했습니다. 노비가 되어 주인을 섬겨야 했고 기생이 되어 남자들 앞에서 춤추고 노래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살아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까요? 조선시대 여성들, 특히 천민 여성들은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난 순간부터 신분에 갇혀 있었고 평생을 그 신분의 굴레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장녹수는 그런 불공평한 시스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이 가진 유일한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노래 실력, 아름다운 외모,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었죠. 그녀는 연산군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상처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 모성애에 대한 갈증, 그리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요. 장녹수는 그 욕구를 채워주었습니다. 연산군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어주었고 그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되어주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그녀는 권력을 남용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무고한 두 궁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나라의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해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고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만약 장녹수가 남자였다면, 만약 그녀가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다면 과연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장녹수의 이야기는 사실 연산군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연산군은 조선 최악의 폭군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대체로 정확합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으며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연산군도 처음부터 폭군은 아니었습니다. 연산군 즉위 초기의 기록을 보면 그는 나름대로 선정을 베풀려고 노력했습니다. 백성들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하려 했고 신하들의 간언을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무엇이 연산군을 폭군으로 만들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어머니 패비 윤 씨의 죽음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것도 정확한 이유도 모른 채 갑자기 어머니가 사라졌습니다. 궁궐에서는 누구도 어머니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왕이 된 후에야 연산군은 진실을 알게 됩니다. 어머니가 다른 후궁들의 모함으로 배출되었고 사약을 받아 죽었다는 사실을요. 이 충격이 연산군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세상을 믿을 수 없게 되었고 사람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장녹수는 이런 연산군의 상처를 이해했고 그 상처를 치유해주는 척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정말로 어느 정도는 치유해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연산군이 장녹수에게서 찾은 것은 단순한 육체적 쾌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어머니의 사랑이었고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받아들여주는 누군가의 존재였습니다. 장녹수가 연산군을 아이처럼 꾸짖고 벌을 주었을 때 연산군은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평범한 아들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저 사랑받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런 관계는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연산군은 장녹수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었고, 장녹수는 그 의존을 이용해 권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결국 이 비정상적인 관계는 조선이라는 나라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장녹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은 권력의 속성에 관한 것입니다. 권력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한번 맛보면 더 많이 원하게 되고 점점 더 큰 권력을 추구하게 됩니다. 장녹수도 처음에는 단지 살아남기 위해 노력했을 뿐이었을 겁니다. 궁궐에 들어가 연산군의 총애를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했을 거예요. 하지만 일단 권력의 맛을 보자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종사품 수건이 되었을 때 만족하지 못하고 종산품 숙경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집을 넓히고 친인척들에게 관직을 주고 나라의 재산으로 장사를 하며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제거했습니다. 두 궁녀의 사례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권력은 또한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처음에 장녹수는 생존을 위해 연산군에게 잘 보이려 했습니다. 그녀는 연산군의 마음을 읽고 그가 원하는 것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의 역학이 바뀌었습니다. 연산군이 장녹수에게 의존하게 되면서 실질적인 권력은 장녹수가 쥐게 된 거죠. 이제 장녹수의 말 한마디면 사람이 죽고 살았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루어졌습니다. 연산군이라는 절대 권력자를 통해 장녹수는 조선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부당하게 얻은 권력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요. 장녹수와 연산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조선시대 사회의 구조적 문제도 볼 수 있습니다. 조선은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졌고 그 신분을 벗어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더욱 가혹했습니다. 여성은 어떤 신분이든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속하고 남편에게 속하고 아들에게 속해야 했습니다. 장녹수 같은 천민 여성은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노비로 일하거나 기생이 되거나 아니면 극심한 가난 속에서 살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죠. 이런 시스템 속에서 장녹수가 연산군의 총애를 이용해 권력을 얻으려 한 것을 단순히 개인의 탐욕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장녹수의 행동 중 많은 부분은 비도덕적이었고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그런 선택으로 내몬 것은 개인의 탐욕만이 아니라 부당한 사회 시스템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조선이 신분에 관계없이 능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사회였다면, 만약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었다면, 장녹수는 다른 인생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장녹수 같은 인물은 역사 속에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중국의 양귀비, 무키, 포사, 로마의 메살리나, 아그리피나, 프랑스의 퐁파두르 부인, 뒤바리 부인, 이들은 모두 절대 권력자의 총애를 받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여성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역사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한 가지 이유는 절대 권력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권력의 공백과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왕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극도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신하들은 왕을 두려워하고 진심을 말하지 않습니다. 왕은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에게 진심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면 왕은 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왕의 신뢰를 이용해 권력을 얻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이유는 여성이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경로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성들은 과거 시험을 보거나 전쟁에서 공을 세우거나 가문의 배경을 이용해 권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성이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권력자와의 관계를 통해서였습니다. 왕비가 되거나 후궁이 되거나 권력자의 어머니나 누이가 되는 것이었죠. 장녹수는 이런 제한된 경로를 최대한 활용한 것입니다.
그녀에게 주어진 카드는 자신의 재능과 외모, 그리고 연산군의 심리를 읽는 능력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카드들을 완벽하게 활용했습니다. 장녹수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조선시대 실록과 야사에서 그녀는 연산군의 폭정을 부추긴 요부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평가가 얼마나 공정한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연산군을 폐위시킨 중종반정 세력은 연산군 정권을 최대한 나쁘게 묘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반란을 정당화할 수 있었으니까요. 장녹수는 연산군 정권의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녀를 극악무도한 악녀로 묘사하는 것은 중종반정 세력의 이익에 부합했던 거죠. 둘째, 조선은 유교 사회였습니다. 유교에서는 여성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속담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장녹수처럼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여성은 유교적 관점에서 보면 그 자체로 문제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녀가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여성이 권력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비난받을 이유가 충분했던 거죠. 셋째, 우리는 장녹수 본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역사 기록은 모두 남성 관료들이 남긴 것입니다. 장녹수가 직접 쓴 글이나 그녀의 관점에서 본 사건들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만약 장녹수가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남길 수 있었다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장녹수의 이야기는 100년도 더 지난 옛날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대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권력의 속성에 대한 경고입니다. 권력은 여전히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작은 권력을 가진 사람도 그것을 남용하려는 유혹을 느낍니다.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은 더욱 큰 유혹에 직면하죠. 장녹수의 이야기는 권력이 어떻게 사람을 타락시킬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단지 살아남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 점점 더 많은 권력을 추구하게 되고 결국에는 권력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둘째, 구조적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장녹수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녀가 태어난 사회 시스템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현대 사회도 여전히 많은 구조적 불평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별, 인종, 계급, 지역 등에 따른 차별이 존재합니다. 이런 불평등한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때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도덕성을 비난하기 전에 그 사람을 그런 선택으로 내몬 시스템에 대해서도 질문해야 합니다. 셋째, 역사 해석의 다양성입니다. 장녹수를 단순히 악녀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시대의 희생자이자 생존자로 볼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역사는 하나의 진실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같은 사건도 다른 관점에서 보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승자의 기록만이 아니라 패자의 입장도 생각해 보는 것, 남성의 시각뿐만 아니라 여성의 시각도 고려하는 것, 권력자의 관점뿐만 아니라 약자의 관점도 이해하려는 것. 이런 다층적인 시각을 가질 때 우리는 역사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노비에서 시작해서 조선 최고의 권력자까지 올라갔던 장녹수. 그녀의 삶은 극적이었고 논란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그녀를 악녀로 볼 수도 있고 생존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권력에 취한 타락한 여성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불공평한 시대를 살아낸 강인한 여성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정답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정답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장녹수의 이야기가 단순히 한 여인의 흥망성쇠를 넘어서 권력과 생존, 사회구조와 개인의 선택, 그리고 역사 해석의 다양성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장녹수의 이야기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생존을 위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구조적 불평등 속에서 개인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평가해야 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과거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녹수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이야기가 던지는 질문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